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시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요, 수능 시험을 150일 앞둔 지금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역시 같은 내용을 공약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0%, 300명인 국회의원의 10%, 30명이죠.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죠. 똑같은 자격으로 나선 건데요. 우선요, 요 의원 정수 얘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중에서 눈과 귀를 잡았던 부분,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수성 실험해서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란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신의 사도업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쟁하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50분도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고 목이 쉬었어. 많이 아프겠죠, 뭐. 아픈데 콕 찔렀어요. 아, 김기현 대표가 그냥 목이 쉴 정도로 외쳤어요.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오늘 전지구 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각각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논평 짧게 한 30초씩 해주세요. 우선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여당다움도 없고 대표다움도 없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연설에 좀 자극을 받으셨는지 내용을 다 바꾸고 리허설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근데 야당 대표 연설과 무관하게 여당은 어쨌든 국정 운영의 기조, 목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여당다운 포용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마치 그 야당의 대변인 같은 이제 그런 투로 야당과 싸우겠다. 이게 여당 대표로서 그 할 만한 연설의 격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일단 스타일상 좀 이례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본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예, 아니 그리고 일단 대중 연설 스타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디 그러니까,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 장소처럼. 예,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집회 현장에서 이제 대중 연설을 할 때 모습하고 비슷해서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는 남탓 많이 하고 뭐 그래도 되는데 여당 대표는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더군다나 정권이 바뀐 지가 이제 1년 간 넘어가기 때문에 내용 중에 지난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뭐 어떤 적폐 내지는 구습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연설을 듣는 여당 의원들의 표정 그리고 야당 의원의 표정 아까 영상에 잡혔죠? 박수 치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아주 상반된 모습이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짧게 좀 전해드렸고요. 사실은요 오늘 내용 측면에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담긴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부터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입법을 마구 남발해서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야단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죠. 여기에 10%니까 30명을 줄이자는 주장과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이 얘기는요, 최기식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최기식 변호사께요. 의원 정수 10% 정도 줄이자. 일단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 의견 좀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10%라는 수치가 나온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예. 오늘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원, 가벌, 병정, 무 해서 5명, 수원시 안에 5명의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있고 제 고향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밀양, 창녕, 어령, 함안 4개 시군이 지금 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 국회의원 그 주말에 지금 내려가서 지역 살피려면 예. 엄청 힘든 거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예. 지역 대표성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역 소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이 누리는 총액 그 뭐 비용 예산 예. 그거를 한정시킨 다음에 오히려 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더 늘려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차라리 늘려야 된다. 예, 그렇지만 국회의원 특권을 더 많이 내려놓게 하는 그 보좌관 수도 줄이고 예. 여러 가지 특권을 줄여서 오히려 지역 대표성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방금 최 변호사 얘기하신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로 예. 보면요. OECD 평균이 인구 8만 명당 국회의원 1명꼴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8만 명을 대표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2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16만 명 정도 대표가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거고요. 예.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 하에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되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각종 특권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비용의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비용 총액을 동결하는 전제 하에 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런 대안도 나왔었거든요. 비용이나 지원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의원 숫자를 좀 유연하게 적용하다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근데 이제 특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줄이면은요. 예. 희소성이 확대되고 특권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개혁의 방안이 아니고 당대표께서 저 정도 얘기를 하시려면 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합의를 만들어서 당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론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최 변호사님 의견도 다르시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성급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요. 박찬환 교수님하고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께도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우선 박찬환 교수님이 이 10% 줄이자. 일단 찬반 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만약에 정치 개혁이라면 예. 10% 가지고 안 되죠. 50%, 90% 줄여야 됩니다. 90%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예. 의원 정수 축소가 마치 정치 개혁인 양 예.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국민들이 정치권을 욕하고 정치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숫자가 많아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법 만들고 한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예.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쌈질만 하니까 국회의원 필요 없다고 하는 거지 숫자 10% 줄인다고 국민들이 감동받습니까?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10%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아닐 텐데 예.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다 조장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본질을 정확하게 짚으시라. 그럼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이 주장을 왜 내놨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 혁신, 우리는 혁신하고 있다. 예. 앞으로 이제 총선을 다가오고 중도층에게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예. 이것을 갖다가 정치 혁신으로 포장을 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은 혁신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혁신 주장하고 있다.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좀 본질하고 너무 떨어진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세 분 패널 분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김기현 대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자, 이번에 김용남 전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원 정수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한다. 일단 줄이는 거예요. 의원 수를 보면 우리가 유럽보다는 의원 수가 적어요. 인구당 뭐 대략 보면 유럽 쪽보다는 우리가 적고. 근데 예.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양원제입니다만 상하 의원 합쳐서 535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는 우리보다 한 6배, 7배 정도 3억, 많으니까. 뭐 3억대 아닙니까? 3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인구수 대비하면은 예. 훨씬 적죠, 의원 수가.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한 200석, 북한 100석. 그래서 통일이 돼도 300석의 단원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의원 정수를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미리 좀 줄여놔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통일 이후에도 단원제로 300석 유지하는 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까지 염두를 해서선 줄여야 된다. 이런 너무 먼 근거네요. 예, 얘기고요. 박원석 일단. 전 의원. 예, 너무 먼 얘기고 일단 미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근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예요. 때문에 주라는 게 거의 국가 수준의 독립성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지사, 주의회가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와 이 내셔널 이 의회 같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예. 결코 미국이 우리보다 이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원 수가 적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는 연방제 국가는 아닙니다만 예. 사실 우리도 광역 의원들도 있고 기초 의원들도 있죠. 그러네요. 그 합쳐보면 우리가 더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우리가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이란 타이틀 자체를 다 합쳐보면 숫자 꽤 된다. 아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오늘 약간 토론처럼 가셨는데 일단 뭔가를 주장을 던졌어요. 여러 반응들이 있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죠. 앞선 영상에서 확인해 봤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중에서 중국인과 관련해서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지금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일정 거주 기간을 거치게 되면 투표권을 우리가 줍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박찬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어야지 투표권이 있는데 예.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주권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 예. 3년이 지나야지 그제서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고 3년 정도니까 꽤 그래도 오랜 기간 국내에서 계속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렇죠. 거의 사실상 우리 국민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치 투표권 주고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16,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선거구가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수백 개의 선거구로 그렇겠죠. 쪼개져 흩어져 있습니다. 있죠, 전국으로. 예.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세 번째, 이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류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음악 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굉장히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다양성과 개방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국가다. 이런 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에게 영주권과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제도가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 잘 돼 있는 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예.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서 자랑을 하고 그것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중국 봐봐라. 중국이 투표하는 나라입니까? 투표도 안 하는 나라예요. 중국에서 투표권 안 주는데 우리는 왜 투표권 주느냐? 본질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좀 소탐 대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민 문호를 훨씬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예.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에는 물론 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닙니다만 적용이 안 됩니다,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또 언급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위 비급여 치료를 받으러 오면 이제 의료 관광을 오는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하죠. 예. 한국에 들어와서 값비싼 성형 수술이나 이런 거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싼 치료. 그렇죠. 그런 예. 거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달 1일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의료보험비를 납부할 수 있고 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매달 1일 기준인데 아니 이게 들어와 갖고 값비싼 암 치료 몇 천만 원씩 의료보험공단에 부담을 지우는 치료를 받고 소위 출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예. 생기는 건데 이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른 분께도요. 뭐 지금 박찬원 교수님께서 벌써 발언권 신청하셨어요. 아까 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박찬원. 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투표권 주는데 예. 영주권만 얻고 실제 생활을 외국에서 하는 사람 그럴 수 있네요. 1년 예를 들어 뭐 3년 내에 예. 내내 외국에 있다가 투표권 행사하러 들어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주를 했다던가 예. 이런 자격 요건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갈 수도 그렇죠. 있다. 또 두 번째 아까 건보 얘기하셨는데 예. 지역 건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거 이거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화를 시켰거든요. 이 먹튀 예. 논란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직장 건보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은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데 가끔 들어와 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치료 목적으로만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피부양자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예. 건보 혜택 따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외국에 사니까 이 소득이 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에 2천만 원 기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예.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얘기는 예.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개선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중국인에게 투표를 주느냐? 예. 어떻게 외국인이 먹튀하느냐? 이건 악선동에 가까운 거죠. 토론이 아니라. 자, 박원석 전 최기식 변호사께는요. 아까 뭐 중국인 투표권 포함해 그다음에 건보, 특히 건보 문제가 사실 그 재정하고 직결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래서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상호주의 관점에서 지금 투표권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예. 피부양자 적용 범위도 그렇고 지금 그 상호주의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요. 예. 법무부에서 이미 투표권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도 과거에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딱 찍어서 중국인이 뭐 79%다. 예. 중국인들한테 마치 우리가 이 복지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 국회에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할 문제지. 이거는 최근에 조성돼 있는 이른바 이제 반중 정서에 여당의 대표가 편승해가지고 일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반중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국익이나 외교에 미칠 예.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예. 이런 걸 좀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기식 변호사.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건강보험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뭐 변호사 생활 하다 보면 예. 사실 1년에 내년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피부양자 조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치료만 받고 나가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그 많은 비용들을 예. 그쪽에서 다 차지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저 중국 그 지방자치단체 영주권 3년 가진 분들, 3년 이상 예. 거주자들 투표권 주시는 문제도 아마 10만 명 중에서 8만 명 가까이, 80% 가까이가 이제 중국 그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마 혹시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예. 어떤 표 쏠림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염두를 두고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영주권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예.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하신 분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예. 협약을 해서 상호주의를 채택한다든지 좀 더 지금 어차피 여당 당대표가 저 문제를 꺼냈으니까 좀 더 진전된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앞서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오늘은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 두 모습이죠? 간단하게 김용남 의원과 박원석 의원 누구 중에 누가 더 잘했다? 이거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전 의원. 저야 당연히 김기현 대표가 당연히 김기현 대표다. 뭐 말할 질문이 이상하다. 왜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원석 저는 뭐 의원. 그렇게 의미 있는 비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답이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제 연속적으로 두 거대 정당의 대표들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각각 어떤 논쟁거리, 어떤 쟁점 이런 걸 한 번씩 툭 던졌어요. 사실 오늘도 꽤 토론처럼 패널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봅니다. 보시죠. 자, 포기를 하는데 서명은 점점점이에요. 그럼 점점점 있으면 이거는 약간 안 한다? 망설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에서 저렇게 제안을 했어요. 불체포 특권 이거 서약서 써서 우리 다 서명합시다. 이재명 대표 답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요. 저 연설이 끝난 뒤에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안했는데 응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최기식 변호사.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대표가 있고요. 그걸 받아서 그러면 서약서를 아예 써서 우리 다 서명 한번 하죠. 다 약속하죠. 라고 한 또 대표도 있어요.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안 된다고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렇죠. 일단은 회기 중이라는 예. 조건, 예. 네, 이제 불체포 특권이 이제 가동되는 거고요. 예, 국회가 열려 있을 열려 있을 시간을 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포기되는 게 아니고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각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추지를 못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아까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성 밖에 나가서 검찰하고 1대1로 싸울 테니까 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성문 열어줘. 자, 우리 성문 열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그걸 통과시켜 달라. 예. 그러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회기 중 아니다. 회기를 열지 말고 그냥 방탄국회 열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는 방법. 국회가 안 열리거나. 예.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 결국 본인의 의지죠. 이제 앞으로 만약에 검찰에 다시 한번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걸 보면 어제 했던 그 대표 연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오늘 김기현 대표의 서명합시다 이 제안에 이재명 대표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날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한 건데 그거를 정치 공세성으로 여당 대표가 서약하자라고 하는데 그럽시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후에 말을 바꾸거나 이러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늦었다. 이게 이제 뭐 2월 달에 이미 한번 부결이 됐고 예. 그 뒤로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인지 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로남불 뭐 방탄 논란이 있는데 좀 진즉 이런 결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고 예. 당 차원에서 그럼 당론으로 앞으로 개인의 비위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그에 대해서 방탄을 하지 않겠다. 가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예. 라는 이제 당론 확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집단적인 혁신의 의지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걸 아예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아니 말씀인가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로 나섰을 때의 예.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물론 지금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예.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혁신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혁신하겠다고 나섰다면 저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예. 당의 의지로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그런 결심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막 당론을 정하고 뭐 이럴까요? 글쎄 그건 친명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김기현 대표가 서명을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을 뒤집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거 없애자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서명해서 아예 증거를 남겨놓자 예.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한 이후에 지금 10달 동안 우리 국회는 회기상으로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열리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달 말까지 해서 10달 내내 국회 회기 중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체포동의안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우리 회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열겠다. 내지는 회기 중에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일단 법원 가서 영장재판 받으라고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두 가지를 그렇죠. 얘기를 하면 실천을 네. 하면 실천 방안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지만 예. 사실상은 포기가 가능하고 전례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여러 건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도 강원랜드 취업과 관련해서 뭐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예. 영장 청구가 됐는데 자기가 며칠 있으면 이번 회기가 끝나니까 예. 회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비회기 때 자기가 영장 재판 받으러 가겠다 하고 그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회기 끝나고 가서 영장 재판에서 이제 영장 기각을 받았었습니다. 예. 사실상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의 혼동할 수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되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다고 그냥 바로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이 꼭 된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일단 그 전 단계 조치라는 거. 이거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요. 박찬 교수님, 민주당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걸 좀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당원 당규의 예.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일 경우에는 그 당직을 포기하지 않고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던 이유가 원래 기소가 되면 다 포기하고 뭐 그렇죠. 하는데 그걸 바꿨죠 지금요. 그렇죠. 바꾼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당에서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당 대표가 구속되고 이런 사안들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나왔던 부분이라 지금 이 문제는 뭐 당에서 새로운 스탠스가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거나 또는 국회로 체포 동의에 와서 둘 중에 하나로 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만큼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참 진통 끝에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요, 오늘 그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계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저 혁신위원장, 사실은요, 혁신위원회라면 이름 자체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근데 과연 정말로 힘을 갖고 뭔가를 변화하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모도 있거든요. 자, 민주당 내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혁신위원회에다가 예. 전권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혁신을 할지, 예. 어떻게 혁신할지 이것조차 정하는 것조차도 다 혁신위에다가 줬다. 마음대로 정해서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당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 마치 이런 거죠. 칼을 주고 전권을 행사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삼단봉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정권을 행사하세요 그러면은 무서워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 그리고 혁신위원들 면면을 보면 예. 과연 이분들이 예. 당 내에 정말 뭐 혁신의 대상을 찾고 그것을 갖다 칼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가? 아니면 정말로 삼단봉 정도 휘두르는 정도로 그래서 뭐 포인트 혁신, 뭐 시스템 혁신, 예.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출 소위 수위 조절이 되는 혁신인가? 정권을 줘도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구성 면모를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칼에 뭔가를 베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칼을 준 게 아니고 삼단봉이니까 그 때리면 그건 아프긴 하지만 뭐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나오신 전직 의원 두 분께 박원석 전 의원, 그다음에 김영철 전 의원 두 분께 두 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세요. 옆집 정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옆집 정당이 민주당이 정말 잘 되려면 이거 진짜 지금쯤이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조언을 좀 하신다면 옆집 정당에 조언을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언을 하신다면 어떨지 김영남 전 의원 먼저. 일단 혁신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첫발부터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혁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자들 그리고 지지 선언했던 사람들, 민변 참여연대 출신들로 이렇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예. 혁신위원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친명일색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정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있다고 하면 예.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안 했어야 돼요. 그걸 차라리 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혁신위원회에서
대표에게 제안을 하도록 하고 예. 대표가 마지못해 그걸 수락하는 형태로 했으면 혁신위원회의 성과는 이미 굵직한 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혁신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자기가 그냥 깜짝 발언으로 해버렸잖아요. 예. 혁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혁신안이 뭐가 더 있을까요? 가장 제가 보기엔 굵직한 이슈였는데 예. 그걸 본인이 벌써 써버리고 혁신위원회에 별로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미리 결정이 됐고요. 오늘 혁신위원들이 새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 좀 볼까요? 화면에 지금 사진으로 한 장에 다 담았는데 이쪽 끝에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름보다도 약간 설명된 파란 글자로 설명된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해찬계로 뽑히는 의원. 이해찬계.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보면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하셨던 분. 여기 다른 분들은 뭐 설명이 없고요. 여기 보면 또 대선 캠프 활동하셨던 분 등등등. 아까 요 얘기를 좀 지적하신 거군요. 박우석 의원님께 보시기에는 옆집 정당인 민주당 잘 되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어떤 거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당 지도부를 대체하는 정말 전권을 갖는 기구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 당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당 지도부가 있는 전제 위에 혁신위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그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 김상곤 혁신위가 과거에 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 당시에 정치개혁안 대표적으로 내놓은 것 중에 국민들의 호응을 일정하게 받았던 게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하면 공천을 안 하겠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스스로 나중에 당원 총투표에서 뒤집었거든요. 때문에 어떤 혁신안을 내놓든 당 지도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예.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는 여러 리스크의 한가운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추천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는다 한들 그게 일부 이를테면 당내 문화라든지 예. 지금 민주당이 직면해 있는 도덕성의 리스크라든지 그런 거를 완화하고 이미지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 혁신이 가능할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한계가 크고 그 한계를 큰 한계를 갖고서 출발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조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어렵겠는데요. 한계가 보이는데 약간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아무튼 어떤 모습인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는데요. 역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두 명이 등장을 했죠. 아시겠죠? 이쪽 정치권 소식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 두 분 딱 생각이 나실 텐데 어떤 주제이길래 사진응하고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는지 우선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아니면은 세브란스 피부과에 찾아가서 뽑아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께서 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저희가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탔다고 했던 발언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튜브 가세연 여기 뭐 3명 등장하죠. 여기 강용석 변호사 아까 영상 나왔는데 지금은 뭐 강용석 변호사가 이 가세연하고 약간 뭐 결별 상태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뭐 그런 내용인데 2019년 8월에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진 뭐 이런 거 발언 뭐 이런 걸 이제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조민 씨가 이거 사실 아닌데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심 결과가 나온 건데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1심 무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세현 저렇게 주장한 게 무죄,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있네요. 허위 사실 말했지만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말은 쉬운데 무슨 뜻일까요? 요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기식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그럼 발언은 허위인데 명예훼손이 아니다. 뭐 이거잖아요. 이거 어떤 취지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형법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1항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고, 2항은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에 처벌받는 경우를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07조 2항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연성.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이제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공개했으니까 공연성은 충족이 됐고. 저기 이제 만천하에게 공개가 된다. 예,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허위 사실이라는 거 지금 포르쉐 안 탔다는 거 허위죠. 허위죠. 예. 세 번째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이 명예는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는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공적 관심사에서 장관 후보자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 검증에서 나오는 발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용인해야 된다. 아, 이게 허위 내용이라도 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 이건 장관 후보로서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정도다. 예. 이렇게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또 뭐 없던 다른 재판의 예를 보면 허위를 얘기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굉장히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고 예. 검사들도 기소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러면 공적 관심사 이거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영미법에 언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표현에 의한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소위 퍼블릭 피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적인 인물은 다른 아닌 비공적 인물보다 비판이나 어떤 언론의 사실 적시 내지는 비판에 있어서 넓게 허용돼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심 판결에서는 공적 관심사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나 도를 지나치는 비판도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은 그 소위 퍼블릭 피겨 이론을 갖다가 판결 이후에 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심에 가면 또 다툼을 왜냐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은 공적 인물이 맞아요. 근데 조민 씨도 과연 그러면 영미법에서 이야기하는 퍼블릭 피겨냐?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조민 씨 스스로 준공인, 자기 스스로 준공이나 그러지 않아요? 그건요. 제3자와 세상이 인정해줘야 공적 인물이 되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는. 본인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민 씨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준공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독특한 표현이 나와서 준공인이다 자기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민 씨 얘기 나오니까 오늘 또 조민 씨 관련 기사들이 꽤 있더군요. 본인이 지금 오늘 막 밝혔어요. 이런 거를. 지금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재판 결과 기다릴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정부가요.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뭐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일단 그렇다면 면허 반납하고 재판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판단 기다려 보죠.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본인 SNS에다 계속 뭔가 입장을 글을 올린다 그래요. 지금요. 뭐 많다 그럽니다. 스스로 밝힌 거였어요, 이게요. 근데요. 뭐 이 얘기를 좀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 법 절차대로 가겠죠. 기다려 봐야 될 문제고. 박지한 교수님.
지금 의사 면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민 씨는 검찰 기소 여부가 더 관심사 아닙니까? 그게 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험할 수도 있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2019년 당시에 예. 조민 씨에 관한 인터넷 언론의 그 소위 보도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예. 이건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인이 아니었죠. 그때 그 당시에 얼굴도 공개 안 됐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공개 안 됐어요. 저는 1심 판결이 2심 가면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그거는 보는 측면이 있고요. 다툼 여지가 아주 강하게 있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얼굴이 공개되고 예. 스스로가 이제 소위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말 그대로 본인 주장대로 준공인이 본인이 다 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예. 본인의 어떤 그 유무죄 이게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거에 따라서 뭐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얼굴을 감추고 이렇게 비공개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통상은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공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의 결과까지도 책임지고 안고 그리고 명예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걸 밝힌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그동안에 있던 고통과 힘든 이런 부분들을 좀 내적으로 뭔가 좀 결단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설 얘기도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기식 변호사, 사실은 지금 조민 씨 경우는 이 어머니 재판은 끝났잖아요. 거기에 그 판결에 여기에 공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근데 아직까지 검찰이 뭐 기소를 한다 어쩐다 뭐 얘기를 안 하고 전 8월이면 저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 전에 뭐 결정할 거라는데 혹시 뭐 분위기를 좀 보셨거나 들으셨으면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이 이렇게 공소시효가 이렇게 막 밀릴 때까지 예. 이렇게 그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엄마의 그 행위에 예. 얼마나 관여했을까? 예. 정말 엄마가 주도적으로 이 행위를 했을까? 조민 씨도 다 알고 예. 같이 했을까? 그러니까 그 농도가 50대 50인지 예. 90대 10인지 100대 0인지 검찰은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근데 같고요. 지금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50대 50으로 보면 기소를 하겠지만 만약에 80대 8대 2나 9대 1이나 이 정도로 본다면 굳이 이거를 또 기소를 해야 되나? 그런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고에 들어갔다. 네. 결론은 모르지만 고민이 깊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깊다. 예. 김용남 전 의원께서 뭐 들으신 바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요새 검찰 떠난 지도 오래됐고 해서 뭐 내부 정보에는 좀 어둡습니다만.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그러니까 없어요. 뒷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기소를 하던 불기소를 하던 뭐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금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너무 오래 끌어요. 이게 그 지금, 얘기 자꾸 나오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와서 아주 심해졌는데 이 장기간에 걸친 재판은 무슨 결론을 내더라도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하면 아니 온 가족을 다 기소를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기소를 안 하면 뭐예요? 이게 뭐 정치적 판단한 거예요? 뭡니까 또? 이거 양쪽에서 뭐가 다 나오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역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이슈로 들어가 봅니다. 보시죠. 이건 뭐죠? PT. 프레젠테이션 약자인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 보니까 짐작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일단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심각하게 지금 막 노래를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까지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에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없고 그냥 분위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오늘 밤에 있는데 여러 명이 등장을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걸로 알려져 있죠. 뭐 영어를 사용해서 직접 한 5분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명이 등장했는데요. 여기 빈 살만 사우디의 실권자죠. 지금 이 실권자도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 있답니다. 이 엑스포 유치 때문에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사우디가 경쟁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장 뭐 비싼 환경이다. PT 리허설 2번이나 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키워드는 보답과 연대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소식에 예정이 없던 파리행을 빈살만이 결정을 했다더라. 이런 설명까지 나왔어요. 그리고요. 지난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가 만났었죠.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7개월 만에 이제 파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번에는 경쟁자로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쯤 되면 우리 요새 총력전인 것 같아요. 지금요. 막 다 투입을 해서 뭐 지금 연예인들 가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엄격하게 이게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불리한 상황입니까? 유리한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 경쟁에 뛰어든 나라가 우리하고 사우디하고 이탈리아. 예. 지금 이탈리아 총리도 지금 파리에 와 계세요. 아 여기 거기도 있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총 4개국인데. 우크라이나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돼서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면 3개국 간의 경쟁인데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반 확보에 거의 근접했다. 라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 전망도 있는데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 뒤늦게 이탈리아가 뛰어들긴 했지만 나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사우디는 막대한 이제 오일머니를 내세워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데 이제 투자 약속을 통해서 뭐 해주겠다 그러면서 박람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우디의 또 그 압도적인 자본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협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여러 이제 우려 섞인 전망도 있고 기대 섞인 전망도 있는데 결과는 최종적으로 11월까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어찌됐든 대통령까지 가셔서 저 프레젠테이션장에 직접 선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총력전에 나선 거고. 그만큼 우리가 지대한 관심 있고 성의를 보여주다 이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이제 국내적으로 그에 따른 상당한 또 이제 정치적인 후과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서셨다면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가서 따오겠다 이런 각오로 간 거다 지금 그런 거네요 지금요. 김용남 전 의원님. 우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엑스포를 몇 차례 치렀잖아요. 대전 엑스포도 있었고 여수 엑스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격이 다른 엑스포예요. 아 다른 엑스포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서 유치하려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2030년 부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엑스포는 진짜 엑스포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엑스포예요. 그럼 정규, 진짜 정규 엑스포. 그리고 우리 대전이나 여수에서 개최했던 엑스포는 매년 개최되는 엑스포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번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4년, 물론 이 엑스포는 5년 단위로 개최가 됩니다만 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치렀던 엑스포는 매년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게 훨씬 크고 중요한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겁니까? 우리는 안 해봤죠. 이 가장 중요한 엑스포인데 예. 이게 대륙별로도 좀 돌아가는데 공교롭게 2020년 두바이에서 이 월드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 5년짜리 정규 엑스포입니까? 정규 엑스포가. 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은 중동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예. 2025년에는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아, 이거 뭡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공교롭게 우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열렸던 대륙에서 또 개최하겠다고 지금 서로 그 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아마 이태리는 파고들 거예요. 갑자기. 아니 중동하고 아시아만 있냐 세계 대륙에 유럽에서도 해야지. 이번엔 유럽 차례 아니냐? 그렇죠. 이태리는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준비도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예. 문제는 빈살만 왕세자가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미스터 에브리싱인데 미스터 에브리싱이 셀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칠지 예.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뭐 저는 이번에 유치되기를 바라고 유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만 예. 만에 하나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 평창올림픽 몇 수 했어요. 제 기억에 평창올림픽 4수 했어요. 동계올림픽. 4수요? 3수인가요? 4수인가요? 3수 아니면 4수 했던 예.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부산 지역은 적어도 이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미스터 에브리띵 하나만 빼골지 이것까지 할지 이것도 좀 뭐 갖고 보고 있는데 박찬 교수님 엑스포 사실 뭐 유치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라든가 경제 효과 뭐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총력전인 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우리가 국제 행사를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예. 모여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가 그리고 지금 높아진 한국의 문화 영향력과 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예. 특히나 그 지역이 PK입니다. PK 이게 지금 4차잖아요. 5차가 11월 28일 날이 마지막 PT고요. 그날 투표가 해요. 그럼 그날 결정됩니다. 네. 근데 선거는 내년 봄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유치가 돼서 부산이 엑스포 장소 결정이 되면 부산은 축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높아진 한국의 문화 위상과 엑스포가 결합하면서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예. 또 그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보면 총선에 미치는 생각한다면 여파도 굉장히 큰 PK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야당은 혹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게 뭐지? 이게 이런 건가? 지금? 최기식 변호사. 네. 좀 세 분 말씀하셨어요?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죠. 우리의 가장 큰 상대는 지금 사우디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의 강점, 우리의 강점 각각 뭡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까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우디는 일단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그래도 국제 외교사에서 굉장히 그 우리 외교관들이 예. 그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이 열심히 지금 아마 해외에서 예. 뛰고 있을 것이고 예. 또 부산 지금 엑스포 관련된 분들이 지금 거의 맨투맨식으로 지금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2025년도에 일본에서 열리긴 하지만 예. 충분히 이번에 좋은 또 성과를 끌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0은 또 하필 또 일본에서 또 열리네요. 또 그게 하필 또 아마 사우디가 또 그런 점을 파고들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좀 PT 요 모습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뭔가 관련된 모습이 쭉해서 연말쯤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요. 자,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엑스포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요. 요즘에 정치권이 갑자기 이걸로 발칵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정치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인데 수능에 나오는 문제인데 웬만큼 공부해서는 손도 못 댄다. 뭐 이게 이런 뜻이잖아요. 킬러 문항.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교육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지금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거든요. 공교육 과정에서 순위도 난이도 조정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지금 이게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죠. 자, 이 상황, 이걸 놓고 지금 여야 다른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뭐 그래요, 지금요. 자,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였어요. 40번. 이른바 킬러 문제였습니다. 국어 킬러 문제. 그러니까 2019년에 치렀던 수능 문제거든요. 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패널 네 분께 미리 나눠드렸어요. 방송 전에 미리 좀 보시라고. 근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도요 굉장히 예의가 됐던 문제였어요. 일단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풀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일단 딱 봐도 어려워요. 뭐가 수학 같기도 한데 이게 국어 문제입니다. BIS 비율을 계산하는 무슨 뭐 공식 같은 게 있고요. 뭐 자기자본 위원까지 그리고 여기 뭐 바젤 1, 2, 3 협약이 막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국제 협약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단 느낌상으로 수학하고 경제하고 무슨 외교 조약 같은 게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문제. 이게 보기입니다, 보기. 옆에 가서 옆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냅니다. 문제 내요. 도표인데요. 여기 뭐 갑은행이 OECD가 어떻게 되고 BIS 비율을 뭐 공시했는데 뭘 무시했는데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그거예요. 윗글을 참고할 때 아까 무슨 수학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그 윗글이에요. 그걸 참고할 때 밑에 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요. 지금 나눠드렸어요. 패널분들한테. 이거 한 30분 넘게 보셨죠? 아까 계속 읽어보시고. 일단 반응부터 좀. 김용남 전의원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좀 늦게 와갖고 문제를 보다가 1, 2번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방송 시작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위에 지문 내용을 까먹은 거예요.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읽었는지? 쭉 읽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약간 쉬니까 앞에 내용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찍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3번을 찍겠어요.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얼추 보니까. 근데 이거 얼추 풀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원래 대통령께서 어떤 킬러 문항 내지는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에는 너무 작은 이슈 아닌가. 너무 좀 작은 부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실제 나왔다는 문제를 보니까 일단 욕부터 나와요. 아니 이거를 고3 보고 풀으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수험생 국어 문제라고 딱 받았는데 딱 보면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군다나 이게 국어 문제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걸 맞춰야 의대 들어간다면서요. 이걸 맞춰야 고득점으로 이게 3점짜리예요. 이른바 킬러 문제. 아니 저희는 뭐 다 1점씩 320문제 풀던 학력고사 세대라 옛날 얘기시고 옛날 수능 점수 배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국어 시험 문제라는 게 놀랍고 이게 고등학교 입시 문제라는 것도 정말 놀랍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게.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으실까? 과연 전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은 그러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아실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들어가야 되고 수학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산수라 좀 계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논리적으로도 엄청 따져봐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길어서요. 읽다가 잠깐이라도 쉬면 앞에 내용을 까먹어요. 이 보기 문제요. 지금 김명남 전 의원이 길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다른 문제에 비하면 긴 것도 아닙니다. 이거 몇 배짜리 지문도 있어요. 박지원 교수님 학교에 계시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위치에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 문제 풀다가 포기했습니다. 교수님도 포기한 문제군요. 내용이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어려운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대통령이. 다만 만기 칠람을 하다 보니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면 물수능 됐다가 불수능 됐다가 난이도 조절이 그러니까 왜 지금 당사자들은 좀 당혹스럽겠다. 나왔냐? 근데 사실은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욱하는 걸 보면서 아니 민주당 서민정당이라고 그랬는데 서민정당의 기조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왜냐하면 서민정당은 공교육 강화가 핵심이거든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거. 그런데 대통령이 킬러 문항 이 어려운 문제를 왜 내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안에서 내라는 거 아닙니까?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혼란을 준 거는 대통령이 이런 혼란 주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도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왜 시점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시점과 그다음에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문제라든지 외고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게 더 문제다.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국제중, 국제고 여기 들어가는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수능의 킬러 문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한 건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혼란을 주느냐만 얘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이 틀린 말한 건 아니거든요. 공교육 강화하고 배운 데서만 문제 내라는데 그거 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시험 볼 때마다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로 됐다는 출제위원장들의 얘기를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런 점에서 틀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거 한참 된 거래. 2018학년이니까 2017년에 열린 수학 문제인데 이것도 그때 당시 킬러 문제. 이건 무려 4점짜리예요. 진정한 킬러 문제예요. 이거 하나 틀리면 4점이 날아가는 건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거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옆에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만 맞추는 문제. 옆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국어예요. 31번. 근데 국어에 이게 뭡니까 지금? 원형이고요. 무슨 구인데 뭐 부피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고 질점이 등장하고 밀도가 부피가 어쩌고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이게 킬러 문제예요. 당시에 역대급 불국어라 그래서 평가원이 4억까지 한 문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내서. 근데 아까 2020학년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도요. 근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 공약에 초고난이도 문항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이게 킬러 문항 배제잖아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2021년 9월에는요. 당시에 열린민주당 의원, 지금은 전 민주당 흡수가 됐잖아요. 킬러 문항 출제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민주당 지금 이게.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석 의원님,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아니 이제 킬러 문항 저런 거 없애야 된다.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틀린 건 아닌데 네. 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능 5개월 앞두고서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하고 당정 협의 열려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수능을 준비했던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 일대 혼란이 오게 혼란스럽다. 되고요. 근데 근본적인 취지는 사교육 시장 줄여야 되고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 근데 킬러 문항만 없애면은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고 공교육 정상화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교육과정 그 평가원에 대한 감사, 또 해당 담당 그 대학교육국장에 대한 경질, 장관에 대한 경고,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거든요. 이렇게 할 문제냐 이 지적이 있는데 또 대책을 내오면서 사교육 시장을 더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쪽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더 이제 키우는 그런 대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수능의 저런 문제, 저게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거니까 그거 없애야 된다. 도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지적할 건, 그 대통령이 지적하신 문제를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러나 지금 뭐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측면이잖아요. 이게 시기 방법상으로 적절치 않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사교육 시장 때리기로 돌아섰어요. 이러다가 이제 뭐 사교육 업체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세무조사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괴담 비슷한 얘기들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 입장이 대통령 발언 이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수능 출제 문제가 이게 정치권 이슈로 바꿔버리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영상도 하나 더 준비된 게 있는데요.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그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뭐 여권에서 나온 반응이죠. 최기식 변호사, 지금 이 킬러 문항 배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민간에 있는 교육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해서 정부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이른바 이제 일타 강사들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사교육 관련된 쪽에서는 약간 좀 뭔가 좀 비판적인, 약간 좀 갈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민간에 있는 일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뭐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큰 아이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 셋째가 중학생 이렇게 있는데 줄줄이 입시가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면 큰 애만 이제 통과를 했고 둘째, 셋째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피부로 느끼시는 거군요. 지금 피부로 상황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이나 지금 공교육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내 가지고 하는 거 반대하는 거 당연하고요. 지금 당연히 일타 강사들은 일타 강사 저 킬러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나저나 대통령께서 이런 고민을 하신 것은 사교육비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걸 생각하시고 그거에 하나의 어떤 표적으로 저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야가 저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너무 수도권 집중적이고 인서울 집중적인 이 현상을 타파를 해야만 저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 정말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골고루 그 대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교육단체, 그다음에 뭐 사교육업체 관련된 분한테 반응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뭐 한번 이게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